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인천 부평역 인근 도로가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땅꺼짐 사고의 원인으로 낡은 상하수도관을 지목했습니다. 더 이상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철저한 정기 점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겨울로 되돌아갔던 계절이 찬 공기가 물러나면서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다 15도 넘게 벌어지는 일교차로 독감 의심 환자가 크게 늘며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몰아친 비바람을 견뎌낸 벚꽃들이 분홍빛 물결을 잃었습니다. 봄 기운이 되살아나고 하늘까지 맑게 개자 산책로에는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요즘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계절 다 느끼는 그런 날씨예요. 어제까지 많이 춥다가 오늘 이렇게 날씨가 화창해지고 꽃들도 많이 앉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절의 흐름을 방해하던 상층 찬 공기가 빠져나가고 따뜻한 서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다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 서울의 아침 기온은 2.3도에 머물렀고 낮 기온 역시 14도에 그치는 등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낮았지만 오늘부터는 기온이 더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기온이 20에서 25도 안팎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지역에 따라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며 쌀쌀하겠습니다. 17일 목요일까지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어 기온이 오르고 밤에는 북사능각으로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심한 일교차의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38도가 넘는 고열이나 기침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달 첫째 주부터 4주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되면 그만큼 우리 몸은 온도 변화에 적응을 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코나 기관지 점막도 같이 건조해지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일교차에 더 민감한 만큼 외출할 때는 따뜻한 겉옷을 챙겨 보온에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또 환기를 하루 2차례 이상 하고 손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씻는 기본 수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 부평역 앞 도로에서 가로 5m 크기의 땅이 10cm 아래로 꺼졌습니다. 땅꺼짐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해당 도로는 차량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인천시는 날이 따뜻해지면서 도로 아래 얼어있던 흙이 녹아 집안이 내려앉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도로 포장을 벗겨 정확한 땅꺼짐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최근 잇단 땅꺼짐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땅꺼짐의 주범으로 낡은 하수도관이 꼽히는데요. 서울 하수도관의 30%는 만든 지 50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산동의 주택가, 하수도관을 열어보니 커다란 시멘트 덩어리가 눈에 띕니다. 하수도관이 낡아서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 하수관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전산망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좋기 50년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노후화한 수도관들은 땅꺼짐 사고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수도관이 낡아 부서지거나 금이 가면서 물이 새 집안 붕괴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45% 이상이 하수관 손상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서울 전체 하수관 가운데 55% 이상은 30년이 넘었고
5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도 30%가 넘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노후 간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수십조 원 규모로 서울시와 각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개보수 속도가 노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마포구의 45억 예산으로는 약 3.7km만 보수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4km에 달하는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를 교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땅꺼짐 사고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시와 지자체들은 일단 땅속 탐사를 통해 위험 지역을 찾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땅속 탐사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땅꺼짐에 대비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대대적인 수도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이 무너지며 실종된 작업자 1명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파손된 지하기둥 보강 공사를 위해 H빔을 내리려던 중 붕괴 사고가 났다는 작업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여있는 대원들 너머로 중장비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실종된 포스코 ENC 소속 50대 노동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한창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지하 20m 부근까지 진입했지만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현장입니다.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구조견까지 투입해 내부 수색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전교육장으로 사용된 컨테이너가 지하 35에서 40m 지점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일대를 파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전 조치를 하면서 지금 밑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그 주변, 그 일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인명 검색을 하고 있고요. 점점점 그 반경을 넓혀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노동자 12명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쳤는데 파손된 기둥의 보강 공사를 위해 H빔을 내리려던 중 붕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첫 번째 H빔을 지하로 내리려는데 터널이 무너졌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사고 현장에서 하루 평균 1,600여 톤의 지하수가 배출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하수에 토사가 휩쓸려가며 터널이 무너졌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경찰은 실종자를 찾는 대로 주요 관계자를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주민 50여 명이 대피 중인 가운데 초등학교를 포함한 일대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제주공항에서 항공기에 탄 승객이 이륙 직전 갑자기 일어나 비상구를 여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폐소 공포증 때문에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이 진술했는데 해당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게 되면서 승객 2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한가운데 서 있는 항공기 날개 아래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내려와 있습니다. 아침 8시쯤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을 향해 이륙하려던 에어서울 항공기의 비상문이 갑자기 열린 겁니다. 승객 협조 의무에 따라 항공기 출입문 도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비상구를 강제로 연 사람은 30대 초반 여성 승객이었습니다. 9번째 열 복도 쪽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륙을 앞두고 갑자기 앞으로 달려가 비상구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자분이 들리더니 갑자기 막 나가더니 열었어요, 문을.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승무원들은 곧바로 여성을 제지하고 공항 경찰대에 인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승객은 없었지만 여성을 제지하던 승무원이 넘어졌습니다. 여성은 폐소공포증이 있어 답답해서 그랬다고 공항경찰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기가 출발하지 못하면서 승객 202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에어서울 측이 오후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안내했지만 승객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대장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육지병원으로 올라가서 좀 진료를 받아보려고 급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 서부경찰서는 비상구를 연 승객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와 대전관광공사의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통합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연구 속의 일상, 일상 속의 연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과학기술대전은 첨단 과학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우수한 R&D 성과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뇌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밝혀졌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좌우 전두엽 손상 환자 247명과 건강한 81명을 대상으로 추론 능력을 평가해 분석적 역할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을 규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측 전두엽이 손상된 사람들이 다른 부위가 손상된 사람들보다 추론 능력 실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병변 결손 매핑 기법이 사용됐는데 뇌 손상 부위와 그에 따른 인지적 행동적 결손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뇌의 기능을 찾아내는 강력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사탕수수 찌꺼기와 햇빛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장지욱 서관용 교수팀은 사탕수수 찌꺼기에서 나온 푸르푸라를 이용해 외부 전력 없이 햇빛만으로 수소를 만드는 광전기 화학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푸르푸랄이 구리전극에서 산화되면서 수소가 나오고 남은 물질은 고부가 가치 물질인 프로산으로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술은 대부분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수소와 달리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다른 태양광 기반 수소 생산 기술보다도 생산 속도가 빨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의 뉴런형 트랜지스터, 뉴렌지스터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김경민 교수 연구팀은 생물학적 신경망을 모사해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델인 LSM을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 있는 뉴렌지스터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뉴렌지스터 기반 방식이 기존보다 오차율이 10배 이상 낮고 예측 정확도와 학습 속도는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이 발효되면서 앞으로의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민감국가에 들어갔는지 정확한 이유도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교섭을 통해 해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기술 보호 등의 이유로 지정해 관리하는 이른바 민감국가. 한국도 기타 지정국가로 추가한 민감국가 리스트가 현지 시각 15일 발효됐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2달 만에야 확인한 우리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아직까진 소득이 없는 셈입니다.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미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한국은 테러 지원국이나 위험 국가보다는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최하위 범주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할 때 문턱이 높아지는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DOE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17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출입을 할 때 45일 전에 미리 그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되고. 왜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갔는지 우리 정부는 보안 문제 관련이라고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인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 등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원전 수출 무리한 강행, 국지전 도발과 친위 쿠데타 이런 것들 아니었다 한다면 핵
민감국가 지정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사실무근입니다. 또 1990년대 초에도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수개월 뒤 리스트에서 빠진 적이 있는 만큼 정부는 조기 해제를 위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상임 장관은 어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지만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정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진 않다면서도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미국 연구소에 일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민감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경기 부양은 시급하지만 최근 극심해진 환율 변동성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연 2.75%에 묶일 거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채권 전문가 88%도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내수 부진 속에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수출마저 흔들려 경기 부양 필요성이 크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정부가 서둘러 필수 추경 사업안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기만 고려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널뛰기 하는 환율 탓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500원에 육박했던 환율이 최근 1,420원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미국과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경을 하면서 금리까지 같이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관세 인상 때문에 미국 물가가 상당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FOMC가 당분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인하를 하면 환율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100% 동결할 거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로 간신히 눌러둔 집값이 금리 인하로 다시 튈 수 있다는 것도 부담 요소입니다. 이에 이번 달에는 숨고르기를 하며 환율과 가계비 추이, 미국 통화정책 방향 등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정책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협상 방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5월 달에는 금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에서 어떤 진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 2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 이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도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기존과 같이 유지했습니다. S&P는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S&P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지만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법 규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지켜져 사회적, 경제적 안정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고 정책기관들의 적극적 대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분열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부자들이 예금과 금, 채권 등 안전자산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올해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투자 의향을 물었더니 1위가 예금, 2위가 금, 3위가 채권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은 조사 대상 12개 자산 중 8위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올해 경기 전망이 어두운 만큼 향후 1년간 자산 구성을 현재와 같게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65.7%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40대 이하 부자인 영리치는
해외 주식과 가상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우려하면서도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은 327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2년 57억 원, 2023년 124억 원에서 꾸준히 늘고 있는데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한 금액만 66억 원에 달합니다. 건보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입니다. 연일 치솟는 쌀값에 일본 정부가 비축미까지 풀었지만 쌀값 상승세는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쌀을 직접 사왔다는 일본인들의 SNS 인증 사진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5kg 쌀값이 5,000엔, 우리 돈 5만 원에 이릅니다. 일본 정부는 치솟는 쌀값을 잡으러 지난달 2차례에 걸쳐 비축미 21만 톤을 방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에서 지난 6일까지 전국 슈퍼의 쌀 5kg 평균 가격은 4,213엔. 14주 연속 올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를 넘었습니다. 工夫してやってますけど、うちはね混ぜて使ってます。いい米を2キロ買って一番安いくず米それを混ぜて。 소비자들은 정부의 비축미 방출 효과를 좀처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どんどん上がってる気しかしないので、備蓄米とか言われてますけど、全然なんかどこにっていう感じですかね. 또 비축미 대부분이 대형 슈퍼나 외식업체 중심으로 유통되고 중소소매점에는 좀처럼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平等に回るようにしてもらいたいなとは思ってるんですけど、うちみたいに小さいところちょっと不可能みたいな感じです。ちょっと怪しいというか勝負にならないなって感じです。備蓄米何のために出してるのか意味わかんないね。한국을 관광하면서 쌀을 직접 사들고 왔다는 일본인들의 SNS 인증샷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쌀 10kg이 4,000엔 정도에 불과하다며 자국 정부의 쌀 가격 대책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까지 매달 추가로 비축미를 입찰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일본의 쌀값 상승세는 일본 내 최근 고물가 우려를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수님 계셔서 그런 거 아니고요? 맞아요. 교수님이 정말 천사 같으시고 너무 좋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연구계에서도 실패를 좀 더 인정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공계에서 연구를 한다는 게 모든 게 생각대로 나오진 않거나 가는 길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대학원생 때 이 길이 맞나, 그만둬야 되는 걸 아닌가 한 3-4번은 좋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자신의 선택을 믿고 끝까지 나가면 결국 원하는 걸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과학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 또는 익숙하지 않은 분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에게는 과학이 실생활과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익숙한 순간입니다. 일본 국민분들께서도 과학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16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